안녕하세요. 예상 문제풀이 1번부터 17번까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론 문제. 기대불일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제 잠깐 설명할 때 우리 이 문제 3차에 나올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기대불일치 이론에 근간한 이론은 다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어제? 비교 개념, 그죠? 그럼 여기에서 비교 개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조이론 비교, 동화이론은 아니죠, 그죠? 설득도 아니고 비교 수준 이론 맞을까요? 맞겠죠, 그죠?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니까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위에 우리 수능 이론이라는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수능 수준 이론까지 해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가, 라, 마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 1차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긍정적 불일치 예시가 시험 문제 나왔죠. 예시. 그래서 어제 잠깐 설명했는 부분인데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 불일치 같은 경우는 성과가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기대를 80점 하고 왔는데 어때요? 성과가 100점이야. 그럼 성과가 큰 거죠. 근데 이 80점과 100점은 일치하지 않는 점수죠. 그래서 우리가 불일치라고 하는데 만족이니까 긍정적 불일치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긍정적 불일치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부정적 불일치는 기대와 성과 간의 비교를 했을 때 내가 기대는 90점을 하고 왔는데 성과가 지금 80점이네요. 그죠? 그러면 기대가 더 커요. 그러면 이것은 불만족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기대 불일치 이론은 어제 수능 현상 이론 기억나실 거고요. 방금 나왔던 게 대조 비교 수준 이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성 이론은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투입과 산출의 비교 개념으로 나오죠. 그죠? 공정하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소비자가 지각하는 비율과 타인의 비율의 비교 기준으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호만스의 교환 이론을 기초해서 만들었고 호만스 교환 이론의 정의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제 이 문제는 아니었죠. 그죠? 이 정의 문제가 혹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문제에서는 우리 뭐가 나왔을까요? 공정성의 분류. 뭐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뭐가 있었을까요? 도출 결과가 공정하다, 절차가 공정하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 중에 작용의 공정성 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도출 결과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은 서비스니까 뭐예요? 기준에 부합했는지, 기여는 얼만큼 했는지, 요구, 평등성. 근데 어제 시험 문제에서 요소가 영어로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세 개 고르는 문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절차상은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력이라든가 정보의 공유 정도, 그 다음에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이나 공정,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인가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그죠? 어떻게 서비스를 받았는가죠. 그래서 하우의 측면,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 우호적인 정도, 편견, 흥미, 존경, 정직, 예의로 구성되었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중에 나머지 하나 기인 이론이 있죠. 그죠? 기인 이론은 하이더가 제기해서 켈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의는 한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돼요. 원인과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그죠?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게 기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불만이 나왔다면 왜 불만이 나왔을까를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의가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건 뭐예요?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그죠?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볼 수 있게 설명한 것. 그래서 원인이 외부 원인인지 내부 원인인지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게 기인 이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잡아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인 이론의 범주와 체계, 그럼 기인 찾아갈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첫 번째는 인과성의 차원, 위치가 어디인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너에게 있는지, 그래서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그죠? 자신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있는지. 안정성의 기인은 뭐예요?
안정성은 일시적인지 안정적인지, 그래서 일시적인지 영원한 것인지 실수한 것인지 반복적인 것인지 추론해 보는 거. 그 다음에 통제성은 우도적인가 비우도적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간다. 그래서 범주와 체계는 세 가지인데 연결해서 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안정성의 위치는 2차 4번 문제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의 설명은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내적, 외적 기인의 결정 기준, 그래서 켈리의 공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변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특정 행동 원인이 다양하고 많은 상황 속에 특정 효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원인은 항상 효과와 공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공변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별성이나 일치성이나 일관성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차별성은 특이성, 그 다음에 일치성은 합의성, 그 다음에 일관성은 지속성,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차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개인의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한 행동에서 나오는지, 차별성. 그 다음에 합의성, 이건 시험 문제 빨간색이니까 나왔겠죠.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일관성 또는 지속성은 뭐죠? 그냥 계속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는가,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일관성 또는 지속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2번은 어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죠. 그죠?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이 뭘까요? 1번 보니까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 자체임과 동시에 서비스 전달 시스템 유통의 성격을 가진다. 2번 고객이 체험하는 전달 서비스 시스템은 고객이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맞겠죠. 그죠? 여기도 맞고. 3번의 서비스 프로세스의 단계와 서비스 전달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에게 복잡하고 포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맞죠? 그러면 틀린 게 5번이겠네요. 그럼 왜 틀렸는지 봐야 되겠죠? 고객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향후 거래 여부가 무리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까요? 고객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죠. 모든 서비스 프로세스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이러한 직원과의 상호작용은 고객의 향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제가 어제 설명은 어제 나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갈게요. 오늘 문제풀이 할 건데, 자, 28페이지 보시면 비즈니스 분류가 나오죠. 그죠? 경쟁 프로세스. 그래서 경쟁 프로세스는 조직을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그래서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변혁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뭔가 변화하는 거죠. 그죠? 새롭게. 그래서 보시면은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기술 변화에 맞추어, 그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변혁 프로세스는 두 가지 개념으로도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미래 산업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프로세스를 결합해 조직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경쟁 프로세스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반 프로세스는 핵심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핵심 프로세스가 잘 전달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프로세스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 있다고 파악되지만 실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핵심 프로세스가 아닌, 그죠? 경쟁자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프로세스가 뭐다? 기반 프로세스다. 제가 지원이라고 했죠. 그죠? 기반 프로세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반 프로세스는 디자인이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면, 그죠? 디자인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방금 했던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지금 빠져있죠. 근데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우리가 설계할 때는 모든 과정을 누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프로세스를 우리가 설계하는 이유, 목적이 있죠. 목적은 서비스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목적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로 채우기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기.
서비스 성과 시스템 또한 실제 프로세스와 상호 연계하여 궁극적인 성과를 제고해야 된다. 위의 문장의 맥락이죠. 서비스 프로세스는 어떤 한 부분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전체적이며 개별 활동은 각각의 시각에서 또 인식되어야 된다. 가로 채우기 기억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 서비스의 무형성을 고려해서 객관, 정확, 사실의 근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구조화되고 잘 정의된 절차에 따르되 지나치게 관료적이도록 또는 않도록, 그죠? 여기 않도록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구매 또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발생되는 대기열 관리의 설명에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자, 1번 서비스의 근본적인 특성인 소멸성, 비분리성으로 인해 고객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까요? 하죠. 그죠? 2번 서비스 프로세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그죠? 우리가 대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죠. 그죠?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통계적으로 가능한가요? 반면 서비스 제공 능력은 고정적이고 한계가 있다. 자, 제공하는 공급 능력은 고정적인 게 적이고 한계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수요를 정확하게 자, 오늘 우리 식당에 만약에 우리가 식당을 운영한다라면 손님이 50명 올 겁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은 고객에게 대기란 대부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죠. 5번 효과적인 대기열 관리는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려는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먼저 어제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의 단계가 우리 구매 전 대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뭐죠? 구매 중인 단계가 있죠. 그죠? 접종 관리를 해야 되고 구매 중에는 구매 후 단계는 뭘 해야 되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대기의 정의는 뭐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뭐예요? 서비스가 준비된 시간부터 개시되기 전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의 대기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고객의 대기는 왜 나타날까요? 조금 전에 수요 공급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의 소멸성과 비분리성.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 중에 이 소멸성은 어떤 문제예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서비스는 사람이 참여하죠. 비분리성. 그래서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받는 고객이 동시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의 상황은 필연적이다. 방금 나왔죠. 그죠? 수요를 예측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서비스 능력이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기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수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 자신이 하죠. 그죠? 그럴 때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영향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시간을 알고 있어요. 지각된 대기 시간. 그 기대 불일치 정도. 거래가 중요해. 이 거래가 매우 중요하면 시간이 많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겠죠. 그죠? 그다음 기회 비용.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치른 비용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교통비도 있을 거고 시간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안정성, 대기 환경. 그래서 기업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대기 환경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KT라든가 또는 뭐 삼성 서비스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굉장히 기다림의 공간을 잘 디자인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음료도 제공해주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공하진 않지만 앉아있는 어떤 의자라든가 또는 배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구성을 해놨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7가지 영향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구매 전 대기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운영 시스템의 교환, 그 다음에 대기 고객의 차별화, 예약 시스템 활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하는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기를 관리할 때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가 일정하면 예약으로 조정하면 되고요. 공급이 일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운영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고 대기 관리 방안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예약을 가장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수요를 무엇으로 재고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좋다. 그래서 예약은
기다림은 피할 수 없을 경우 예약 시스템으로 수요를 조절을 하자 이런 거고요. 수요를 덜 바람직한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부수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공급 능력을 조절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약 시스템의 한계는 노쇼. 노쇼의 그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사례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기업에서는 이 노쇼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초과 예약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운영 시스템의 변화다. 운영 시스템의 변화는 어제 우리 대기열 모양을 우리 어제 시험 문제 나왔죠. 1차 4번 문제 보시면 단일 대기열이다, 다중복수 대기열이다, 번호표다. 그래서 1차 4번에서는 이 정의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어느 대기열에서 기다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우리 대기열이죠. 그 다음 단일 대기열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성이 부여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이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번호표는 우리 단일 대기열과 복수 대기열의 장점을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운영 시스템을 변화할 때 대기 행렬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고 모양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대기 행렬 이론에서 우리 구조는 고객이 도착지에 도착을 해야죠. 그죠? 인풋 요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비스 시설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고 나면 나가겠죠. 그죠? 산출물로 나온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기 행렬의 모형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만 보고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일직선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경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단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단일 대기열에서 우리 서비스 시설 단계를 한 번만 거치죠. 그죠? 고객이 도착해서 기다렸다가 시설을 거쳐서 출발. 서비스 산출물을 얻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줄로 되어서 단일 대기열, 그 다음에 단계는 하나 단일 대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일직선이에요. 근데 1단계, 2단계가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단계가 빠지겠죠. 그죠? 밑에 것만 있습니다. 서비스 시설을 몇 개를 거쳐요? 2개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복수 단계 대기 시스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그림을 보시면 일직선이 아니에요. 경로가 2개가 되죠. 그죠? 시설은 한 단계를 거치는데 경로는 2개야. 그러면 복수 경로의 어떤 거? 단일 단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단계를 2개를 거치네요. 그죠? 근데 경로도 2개네요. 그럼 복수 경로의 복수 단계 대기 시스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대기 고객의 차별화예요. 그래서 대기 고객의 차별화는 고객의 중요성에 따라서 업무의 긴박성에 따라서 뭐예요? 거래 지속성에 따라서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한 고객에게는 뭐예요? VIP 고객에게는 별도의 뭔가를 추가적인 어떤 혜택을 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다림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참을 수 있게 또는 즐겁게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열의 심리 8가지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시간이 뭔가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그죠? 프로세스 이전의 기다림이 프로세스 내의 기다림보다 길게 느껴진다. 지금 시험 문제 나왔는 거 파란색 다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가정 빈도수가 높은 거 2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마 유추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 불확실해. 그럼 더 길게 느껴지죠.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어. 그 다음 불공정해.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같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챙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된 대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통제 요인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 모의고사에는 없죠. 그죠? 보시면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요. 기업에서 완전하게 통제하고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거. 자,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있었죠. 대기 환경. 그죠? 공정하게 편안하게 설명해 주는 거 확실하게 대기 단계. 그 다음에 기업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점유나 불만이다. 불만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모든 고객에게. 그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그 다음에 고객 통제 요인은 자 기업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대기 목적 가치는 고객 고유의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적 가치가 중요하면 더 오래 기다리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완전 통제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통제 요인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관리 방법에서는 자 초창기 엄청나게 매우 잘 나왔던 문제예요. 생산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 관리가 있습니다. 생산 관리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방법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셀프 서비스가 여기 가장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약 활용해서 서비스를 바꿔주는 거, 커뮤니케이션 활용하는 거, 공정한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대안 제시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식관리는 지각의 변화만 주는 거예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만 주는 거. 요즘 병원에 가면 뭐가 있나요? 도우미가 먼저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을 먼저 해주죠. 근데 우리가 진료는 아직 받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은행에서 유익하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거다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연결하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어라. 유형별로 대응해라. 이용되지 않는 자원은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진실의 순간 MOT와 관련된 인물 또는 키워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명 볼게요. 그죠? 자, MOT를 보시면 자 43페이지 고객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 그 결정의 순간을 우리 MOT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는 첫인상을 각인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정하는 순간. 그래서 기업에서는 고객에게 우리 기업을 거래해야 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겠죠. 그죠? 그 찰나의 시간인데 보통 15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OT의 어원은 모멘트 데라 베라다테서 스페인어에서 나왔고요. 스페인 2에서 우리가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리처드 노먼이라는 학자가 처음 제시를 해요. 이론 정립을 합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그 다음에 양칼슨이 기업 경영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1회 고객의 응대 시간은 평균 15초로 계산을 해서 1회에 15초 동안 5천만 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했더니 적자가 이렇게 흑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파만파 이게 널리 알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그 다음에 양칼슨, 리처드 노먼 키워드 이쪽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과 구트만이라는 학자는 서비스 접점을 서비스 인카운터라고 하여 그죠? 제공 과정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린 쇼스탁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인카운터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고객이 특정 서비스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접점 MOT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MOT를 적용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MOT는 우리가 모든 접점을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클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시각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의 순간, 이 접촉하는 순간에 따라서 순간들이 접점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기업을 방문을 했을 때 직원들, 안내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뭐 상담, 이 접객 태도에 따라서 다 기업의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은 이러한 결정의 순간이 하나하나 쌓여서 서비스 전체 품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MOT를 관리할 때는 고객의 시각에서 관리를 해라.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만족에는 뭐예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 곱셈의 법칙의 모든 수, 자, x 곱하기 0은 뭐다? 0이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갖는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곱셈의 법칙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MOT 관련 법칙 또는 고객 만족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곱셈의 법칙, 100-1은 0의 법칙, 깨진 통나무 물통의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사과 하나의 법칙 해서 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보시면 곱셈의 법칙, 양칼슨,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그 다음 모멘트, 데라, 베라닷, 그죠? 가로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거 뭐죠? 루포트 호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 과정 중이에요. 이제 구매 과정 중에는 이제 접점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서비스 접점을 관리해야 돼요. 서비스 접점은 세 가지가 있다. 대면, 원격, 전화 접점이 있다라고 했고요. 원격 접촉은 인적 접촉이 없죠.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접촉?
원격 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어떠한 인적 접촉 없이 서비스 기업과 접촉을 해. 근데 여기에서는 품질을 평가하는 단서가 뭐가 돼요? 서비스의 물리적인 증거, 기술적 프로세스, 시스템 품질이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원격 접점의 대표적인 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한번 체킹해 보시면 되고요. 전화 접점 같은 경우는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품질의 기준이 어떤 것들? 목소리, 음성, 그죠? 직원의 지식, 효율적인 소비자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유형과 다르게 상호작용에서 잠재적 가변성이 존재한다. 이 잠재적 가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면 접점은 우리가 품질을 파악하기에 판단하기에 가장 복잡한 유형이라고 했죠. 그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서비스 접점의 특징은 어제 시험 문제 있었죠. 그죠? 1차 문제. 우리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는 양자적이다. 상호 독립적이다. 목표 지향적이다. 정보 교환이다.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요. 자, 5번은 보시면 항공기 출발 지연이래요. 출발 지연이면 우리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출발 지연의 자, 문제가 출발 지연입니다. 그죠? 제가 아침 일찍 찍느라고 말이 막 꼬이고 있습니다. PC본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때 기내 청소가 지연되었다. 이 부분 어딜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어제 했었는데 후방 인력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매 후 과정을 우리가 분석할 때 PC본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PC본 다이어그램은 마인드 기법이랑 유사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이시가와 가오루가 개발을 했고요. 인과관계 도표, 원인,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뼈와 모양과 같이 수평적으로 현상과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바로 PC본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본 다이어그램의 사용의 목적,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우리 시설 장비, 프로세스, 사람, 이 원인을 범주화를 한 거죠. 크게.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범주화시키고 난 다음에 부수적인 원인을 여기서 또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주요 원인을 한번 찾고 여기에 관련된 또 부수적인 원인을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랬죠. 그죠? 해서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 장점으로는 고객의 불만을 직접 추적할 수 있고요. 자, 오늘 풀 문제 2차에 8번 문제가 있겠죠. 그죠? 목적은 원인을 찾는 거, 결정하는 거, 잠재 원인을 결정하는 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변화나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PC본 다이어그램의 단계별 플로우예요.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 정의를 하죠. 물고기 머리에. 그 다음에 주요 범주화를 시켰고 정의하고 범주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다음에는 세부 사항을 주요 원인에 대한 세부 사항 검토.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찾는다. 해서 5단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1차 6번 문제. 요거는 지금 나온 문제. 그죠? 해서 체킹. 그 다음에 구매 후 과정에서 PC본 다이어그램과 같이 또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도구로 품질 기능 전개예요. 품질 기능 전개도 일본에서 도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1966년에 아카오 요지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베 조선소에서 소개되었고요. 83년대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보급을 시작을 해요. 미국. 그래서 GM이나 그 다음에 포드사, 3M, 휴렛 패커드에서 도입을 했다. 그 다음에 78년에 미즈노 아카오 교수 공저인 품질 기능 전개가 간행된 후에 기업에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66년에는 아카오 요지, 그죠? 그 다음에 78년에는 뭐죠? 미즈노 아카오 교수의 공저.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틀어져요.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LG에서 도입을 시작하고요. 95년에는 삼성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죠? 현대, 나래, 쌍방울. 그 다음에 96년에는 식스시그마 기법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모든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하였다. 그래서 이 현황 역사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버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구매 후 품질 기능의 이제 정의. 초창기에 엄청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니즈와 디자인사의 요소의 연결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호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디자인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효과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50페이지 보면
이 QFD를 쓰는 품질 기능 전개를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점, 장점이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는 이유는 뭐다? 고객의 니즈를 찾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기업의 요구, 니즈 나오면 틀렸겠죠. 그죠? 그다음 제품 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와 사업 목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신제품, 신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체계적 도구가 된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제공. 그 다음에 품질의 집, 그죠? HOG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가정 및 결정 사항을 문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또 앞에 B가 붙어요. 그죠? 비문서화가 아니라 문서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품질의 집은 이 품질 기능 전개를 분석하는 도구예요. 집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품질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와 기술 속성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품질의 집에 적용시킴으로써 설계 초기 고려 방안을 수정, 반복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계점 있죠, 그죠? 한계점. 우리가 서비스 분야의 품질 기능 전개를 적용할 때 한계점이에요. 그러면 품질 기능 전개는 애초에 그러니까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거를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여기에서는 품질의 집을 구축하는데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성적인 면이면서 모호한 경우가 많죠, 그죠? 고객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성적이면서 모호한 경우가 많다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파악이 정확하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가제는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제 품질의 집을 모양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분석할 때 먼저 고객 니즈를 우리가 파악해서 자 왼쪽에 적습니다. 경쟁사 품질도 우리가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뭔가 만약에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식당 중에서도 우리가 피자를 파는 식당이다. 그러면 고객의 니즈, 피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뭐다? 무한 리필도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니즈가 있겠죠. 그럼 경쟁사에서 하는 거는 어떤 품질이 있는지 우리가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품질의 특성이나 상호작용이나 설계 품질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자, 품질의 집의 정의가 다 시험 문제 나오고요. 고객의 니즈와 서비스 계획과 관리 방법, 계획 목표,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평가자들이 서로 얽히도록 구성된 품질 기능의 정 과정을 품질의 집이라고 한다. 그죠? 품질 기능 전개를 분석한 도구는 뭐다? 품질의 집이다. 이걸 알면 가로 채우기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부터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죠?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딱 봤더니 바로 1번에 비문서화가 아니라 뭐죠? 문서화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보시면 우리나라 고객 만족 경영의 시기별 흐름 중 2000년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 설명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도입기와 성장기와 완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도입기는 그냥 설명 중심, 그죠? 뭐 친절,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성장기 90년대가 되면 뭐든 도입하고 시작을 해요. 그 시험 문제 푸실 때 도입 나왔어. 그러면 몇 년? 90년. 그 다음에 2000년은 뭐예요? 도입을 했으니까 활용이 보편화가 되겠죠. 그래서 CRM 경영기법의 활용이 보편화가 되었다. 당연히 CRM 경영기법이 보편화되니까 CRM의 핵심 키워드는 고객 생애가치죠. 그죠? 창출을 통한 고객 기여 도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윤리적 경영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동시에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문제를 푸시면 이렇게 자 도입 90 맞나요? 그죠?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었다는 몇 년? 2000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 휴먼웨어에 해당하는 서비스 고객 만족 3요소는 하드웨어, 휴먼웨어,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죠? 요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잘 모른다고 쳐도 우리가 이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휴머는 사람하고의 관계된 거죠. 그럼 여기서 사람과 관계된 거. 직원이 상품에 관한 질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 누가 해야 돼요? 사람. 제품 기능이 우수하다. 이거는 제품 관련 특징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예요? 소프트죠. 그죠? 고객이 매장을 들어올 때 친절하게 인사한다. 이거 사람이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서류, 고객 소리함이 비치되어져 있다. 이거는 뭐죠? 소프트웨어죠.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가, 다. 풀고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 요소는 3요소. 여기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부분, 기업의 인테리어, 건물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뭐 깨끗하다. 그러면 백화점이다 그러면 다양한 상품의 진열이 해당되는 거. 휴머니어는 종업원의 응대 태도의 만족도예요. 그래서 지금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온 거고, 친절하다, 용모, 태도, 의사소통,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직 문화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접하는 시스템, 그 제공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 절차가 프로세스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의 상품도 뭐예요? 컨텐츠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절차, 예약, 업무 처리, 뭐 부가적인 업무 체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기에서 소프트웨어를 모두 선택하여라. 그래서 이 답이 된 게 빨간색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우린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방금 풀었던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9번 보시면은 보기의 대화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자, 이거는 무슨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김 부장, 자네 부서 박 대리가 이번 분기 영업실적 우수사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비결이 뭔가? 라고 묻죠. 정 부장, 그게 말이지 올해 초 박 대리가 우리 부서로 옮기면서 한영 회식할 때 박 대리가 승진 가점이 높아 영업 1틈으로 온 거야. 그래서 칭찬했죠.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슬쩍 말했거든. 아마 그때부터 엄청 분발한 것 같아. 그랬더니 김 부장이 역시 관심과 격려가 중요해. 이거는 무슨 효과예요? 피그 관련 효과죠. 칭찬하면 더 잘한다.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피그 관련 효과는 우리 감성 경영 효과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감성 경영을 기업에서 했을 때 효과가 대내적인 게 있고 대외적인 게 있어요. 대외에는 누가 있어요? 고객. 감성 경영을 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상승하겠죠. 그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부 고객이죠. 내부 고객. 이 내부 고객인 종사원을 만족시켜야 이 종사원이 누구를 만족시켜요? 이 고객을 만족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내적인 측면에서 감성 경영을 했을 때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가 만족되고 충성도가 강화되고 핵심 인재 양성이 촉진돼. 그럼으로써 바깥에 있는 누구를? 외부 고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에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 신화 많이 보셨죠?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가 자신이 만든 상하상 칼라테아를 연모한 키르푸스 왕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주의 예언이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그렇게 만든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뭐죠? 키르푸스 왕이 이 칼데아를 사랑하게 되었죠. 사랑하게 되어서 이게 조각상인데 간절하게 바라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업에서는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응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성 경영을 했을 때 한국적 감성 경영의 전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시면 뭐예요? 이성보다는 감성, 전체보다는 부분, 내실보다는 외향, 그 다음에 내면적 가치보다는 외면적, 체면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감성 경영을 위한 전략, 어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디 중요하다고? 화합과 근이 좋아,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좋아해야 된다. 이 부분 틀어지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은 보시면 리친스가 제시한 고객 불평 행동 모델, 그죠? 불평 행동 모델의 인지적 과정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리친스가 제시한 고객 행동 불평 행동 모델은 세 가지 인지적 과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니까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기인 평가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몰래요. 대체안 평가를. 그렇다면 내가 뭐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시험 문제 낸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게 지금 3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보기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찾는 거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유형으로 공산품은 최저가의 상품을 구매하지만 식품이나 유아용품은 친환경 유기농을 구입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해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해요. 합리적인 소비자죠. 그죠? 그래서 5번은 신조어니까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보시면은 고객의 분류를 우리가 체킹을 해놨죠. 그죠? 우리가 참여 관점에 따른 분류예요. 직접 고객 같은 경우는 직접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 간접 구매 고객 같은 경우는 한 단계 거치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딜러로부터 우리가 구매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2차 또는 간접 고객, 공급자, 내부 고객 아시고 그죠? 법률 규제자, 경쟁자. 뭐 초창기에는 경쟁자나 법률 규제자가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법률 규제자는 뭐죠? 정부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자는 전략이나 고객 관리 등의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는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견 선도 고객, 의사 결정 고객, 관계 고객, 단골 고객, 뭐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자, 정의 기억하시고 우리는 체킹된 거 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의견 선도 고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집단?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보면 평판이나 심사,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보호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해서 뭐 종류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연예인은 의견 선도 고객이 아니라 의사 결정 고객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결정 고객은 선도 고객과 달리 뭐예요?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이에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계 고객은 이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데 돈이 더 들어요.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약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마케팅 대상이 되는 고객으로 자사이익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이다 해서 연결하기. 단골 고객은 매우 자주 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구전, 추천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로열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옹호 고객,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는 매우 잘 나왔던 문제인데 혹시 섞여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미국의 사회학자 에버렛 조저스가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영어에서 답이 있어요. 얼리, 일찍 뭐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제품을 구매해서 뭘 하는 거다? 이 제품이 어떤 좋은 기능이 있고 뭐가 추가되었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올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헝그리 어댑터. 헝그리 어댑터는 뭐예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는 사람. 그죠? 체리피커는 아까 전에 디마케팅 대상이 되는 사람. 기업의 이용 실적은 좋지 않으면서 실속, 부가적인 이익만 챙겨가는 사람을 우리가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웹시족은 웹과 미시의 합성어예요. 2차 모의고사 있죠. 그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로 우리 맘카페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육아나 쇼핑이나 여가생활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로 조직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정보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고객을 어떤 고객? 웹시족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방금 나왔던 문제가 이거죠. 그죠? 체크하시고요. 프리토족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이걸 프리토족. 그다음 메스쿨루 시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VIP 마케팅인데 그보다 한 단계 더 가는 VVIP 마케팅이다. 그래서 고객을 차별하는 전략이다.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코쿠닝족 같은 경우는 코쿠는 누에고츠예요. 안락함이 좋으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집에서 안 나온 사람이에요. 바깥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출덕거리면서 집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 당연히 시장은 인터넷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사람을 코쿠닝족. 딩크족은 뭐죠? 맞벌이 부부를 이야기하죠. 그죠? 수입은 2배인데 뭐죠? 아이는 갖지 않는다. 노키즈. 그죠? 딩크. 루비족 같은 경우는 자 40, 50대 여성이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연령대가 지금 대학생이니까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은 소비할 때 누구 걸 먼저 사요? 아이 거, 그 다음에 아빠 거. 내 거는 나중에 여유가 될 때. 그죠?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아니에요.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뭘 한다?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루비족이다 해서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첫 글자를 가지고 와서 루비족이라고 만들었다. 그 다음 포미족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소비한 사람이에요. 포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글자를 가지고 와서 가소비는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을 우리가 포미족이라고 한다. 뭐 포미족 시험에 나왔고 딩크족 나왔고 코쿠닝족 나왔고 그죠?
그다음 모디슈머 같은 경우는 모디파이가 뭐예요? 수정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면이다 그러면 라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식으로 조리를 하는 거예요. 뭐 쫄면처럼 만들거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우리 화사, 마마무의 화사가 여기 농심에서 35주년 맞이해서 트러플 짜파게티 큰 사발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마마무의 멤버 하사가 TV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화제가 되면서 이를 마케팅에 적용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가? 오디 슈머. 그죠? 이렇게 연결. 프로슈머는 자, 우리 소비자를 일컫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듀서와 그다음에 소비자라는 것과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를 합성한 우리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블랙 컨슈머는 우리 악성 민원 고객을 우리가 블랙 컨슈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다음 중 기업 및 제품 선택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건 우리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더 많은 정보 탐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대량 구매를 줄이고 소포장 분할 제품을 구매하나? 자, 대량 구매를 줄이는 것까지 맞는데 우리가 소포장 분할은 뭐죠? 대량 구매를 안 해. 포장을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량 구매를 아니라 먼저 무슨 구매를 해요? 소량 구매를 한 후에 써보고 그 다음에 대량 구매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죠? 강한 상품 보증이 있거나 또는 보증기간이 긴 브랜드를 우리가 구매한다. 유명한 브랜드를 찾거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한다. 과거에 만족했거나 수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하는 브랜드를 구매한다.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고객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93페이지 보시면 고객 인식.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순서는 욕구 인식이 먼저죠. 욕구가 생겨야 사고 싶다. 이게 생겨야 이제 정보 탐색을 하잖아요. 자동차가 사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정보 탐색. 정보 탐색을 하면서 뭐예요? 난 어떤 것을 사야 되지? 뭐 K3를 사야 되나? SM3를 사야 되나? XM3를 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탐색을 하고 여기서 대한 평가. 그러면 비교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XM3를 사겠다. 그죠?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살 때 구매할 때 한 개 살 건지 할부로 살 건지 현금 줄 건지 중고 살 건지 새 거 살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여기서 결정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매 후의 행동은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3단계에 해당하는 거 5단계에 해당하는 거 시험 문제가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일단 욕구 인식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구 인식은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우리가 왜 정보 탐색을 한다 그랬죠? 상품 구매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보 탐색을 할 때 정보의 원천의 영향력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정보의 원천은 무엇들이 있는가를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개인적, 상업적, 공공적, 경험적 원천이 있다. 시험 문제 섞여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는 가족, 친구, 이웃, 친지, 상업적인 거는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광고, 판매, 그 다음에 판매원, 포장 이런 것들. 공공적인 거는 신문, 대중매체, 뉴스, 그죠? 소비자단체. 경험적인 거는 입어보고 먹어보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업적인 원천, 포장, 그 다음에 공공적인 거, 신문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성능의 위험,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시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섞여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성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능. 재무적 위험 같은 경우는 제가 차를 살 때 돈을 뭐 5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금전적으로 있게 되는 손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그 자동차를 탐에 있어서 소비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되는 거. 심리적인 거는 그 자동차를 샀는데 구매한 상품이 자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지난해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노제팬이었잖아요. 그죠?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외제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미 타고 있었을 뿐인데도 뭐 긁거나 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위험. 그 사회적 위험 같은 경우는 내가 경찰입니다. 공무원. 그죠?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이에요. 근데 차를 한 대 1.5억짜리를 막 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정보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찾아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 상실의 위험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방금 풀었던 문제죠. 그죠? 해서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단계 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 과정, 그죠?
그 다음에 구매 과정에서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이 시험 문제 나와요.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이때 상황 요인이 우리가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비자의 경제적인 요인은 뭐예요? 내가 현금이나 구매 예산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봐야 되겠죠. 시간적인 요인은 구매의 허용 시간.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물리적인 요인에서는 배달해 주는가 이런 거. 아니 직접 가져와야 되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적 요인은 구매 동반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킹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이제 구매 단계에서는 구매 의사 결정에 방해 요인이 있고 구매 의사 결정을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있어요. 방해를 받는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전,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 이런 것들은 방해 요인이 되죠. 부정적이면. 그리고 평론가나 전문가의 의견, 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 고객 자신의 문제는 구매 의사 결정에 방해 요인이 되더라. 그 다음에 구매 의사 결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죠? 전략이잖아요. 요즘 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떤 카페에서 10잔째 무료 뭐 이런 거. 그래서 무료 쿠폰, 가격 할인, 그 다음에 포인트 활용, 시설 개방. 자, 우리 2차 12번에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해서 고객 의사 결정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구매 후 행동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뭐 만족하니까 브랜드 애호도, 충성도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방금 풀었던 문제네요. 물리적 요인,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은 뭘까요? 우리 배달 가능성의 여부였죠. 그죠? 그 다음에 MBTI 문제인데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설명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거 육감이나 영감이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이다. 이건 어떤 거예요? 직관형이죠. 그죠? 직관형.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직감과 감각을 비교하면 직관은 육감이나 영감, 미래지향적인 거, 감각은 실제 경험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키워드로 기억하기. 사고와 감정형 같은 경우는 사고는 키워드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기억하시고 감정은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판단형은 사전 계획을 하고 세계적이다. 그럼 쇼핑을 갈 때 자, 두부 그 다음에 콩나물 그러면 두부 콩나물만 딱 사는 거예요. 인식형은 가다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고객관계 관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관계 관리는 우리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대1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고객 점유율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할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고객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죠. 그죠? 시장 점유율. 이 두 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고객의 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RM은 단발적 마케팅보다는 고객 평생 가치, 단기가 아니라 장기죠. 그죠? 그리고 3번에 선별된 고객으로부터 수익 창출하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가 가능하다. 원투원 마케팅, 1대1 마케팅이라고 했죠. 그죠? 통해 고객과 기업 모두 상호 가치를 공유한다. 그래서 고객 평생 가치라고 하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알맞은 시기에 최적의 채널로 제공하여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고객 관계 관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목적이 지금 나온 거죠.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 유지, 고객 확대 방안에서는 고객 점유율이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 로열티 관리, 전략 수립, 실행 평가, 기존 고객 활성화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CRM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광고비가 절감된다. 우리 고객은 다 알고 있잖아요. 특정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표적화가 우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특정 캠페인은 광고죠. 광고가 용이하다. 가격이 아닌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고객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아마 틀어져서 문제 나와요. 문장에. 기억하시고 제품 개발과 출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요. 고객 채널의 이용률을 개선함으로써 개별 고객과 접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고객 관계 관리 전략 수립 단계 중 우리 그럼 여기에서 요 CRM이 빠진 거예요. 수립 단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수립 단계는 어제 우리 했던가요? 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환경 분석, 고객 분석, 전략 방향 설정,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개인화 설계. 뭐 순서대로 나왔네요. 그죠?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설계가 어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1번 대화 설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그죠? 우리 어제 설명했으니까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객의 이제 CRM 시스템 구축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고객의 데이터 원청, 고객의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려면 첫 번째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신청서에 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로 보시면은 여기 신청서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신청서, 제품 보증서, 인터넷 쿠키, 웹로그, 클릭 스트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촉 또는 거래 데이터. 접촉해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하면서 생성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내부 데이터가 되고요. 외부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거나 또는 제휴 활동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그래 제휴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M 시스템의 구축은 1단계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특성이 맞는 고객 전략 수립, 2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자, 인프라 구축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CRM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의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물건을 살만한 고객 명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정보 분석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거, 인프라 구축,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가 여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개별 고객을 분석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확립한다. 여기서 백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과 전자상거래 등 이런 채널을 확립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뭘 내야 돼요? 걸러내야 되겠죠. 그죠? 정말 필요한 고객의 고객 명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고객을 분석하고 마케팅을 실시한다. 그죠? 데이터 마이닝 정의 이거 걸러내는 거.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관계를 찾아내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발견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걸 데이터 마이닝이다. 한다. 정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판매에 활용한다. 실질적으로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시스템 구축 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거 4단계에 해당하는 거 다 시험 문제 나와요.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체크 하시고요. 그 다음 17번은 보시면 고객 한계 관리의 실패 요인 중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 여기에서 CRM 데이터를 수집할 때 수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당 판매가 작은 경우 의미 없는 서류죠. 그죠? 정보죠. 그죠? 평생에 단 한 번만 구입하는 제품은 CRM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뭐 그랜드 피아노처럼 대대손손 물려서 쓰는 거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정보 수집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상표에 대하여 충성심을 보여. 그러면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CRM을 실패하는 요인, 방해 요인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과도한 투자 비용이 들어갔을 때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엮이는 고객에 대한 모든 조직 구성원의 고객 지향, 무조건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뭐 고객 기절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 정보의 수집의 거부감, 데이터 주는 거를 거부감을 가진다 고객들이. 그리고 고객 유지 차별화 과정에서 다른 고객의 역차별로 인해서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중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실패 요인이다. 뭐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뭐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의미 없는 데이터를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평생 단 한 번. 그 다음에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제품. 아까 전에 충성심을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는 뭐다? 의미 있다. 단위당 판매가 작아, 정보 수집에 비용이 많이 들어, 장기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데이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번까지 제가 매우 빠르게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